문제 여러분이 기출 문제는 많이 풀어보고 오늘 배운 이론 있죠? 접모식에서 자주 풀어보시면 실력이 많이 늡니다. 자, 허프 모형인데, 자, 허프 모형을 또 우선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자, 10번 문제로 하나 가보겠습니다. 자, 두 문제 중에 10번. 자, 허프의 모형을 활용하여 X지역의 주민이 할인점 A를 방문할 확률과 할인점 A의 월 추정 매출액을 구하죠. 자, 이 허프는 우리가 확률이 꼭 들어가요. 그래서 허프는 뭐가 들어간다? 확률. 그래서 우리는 어느 점포를 방문해서 물건을 살 확률인데, 자, 항상 거기 보니까 박스 안에 보세요. 박스 안에 보니까 공간, 마찰, 개수가 있습니다. 이 공간, 마찰, 개수는 점포의 성격이라든지 점포의 성격 또는 우리가 여러 가지 매장 이미지, 접근성 등에 따라서 이 값은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값이 나타나는데 우리는 뭐라고 가정했죠? 예, 2라고 가정합니다. 지금 문제에서 2라고 가정하면요. 뭐를 적용한다? 중력 모형을 적용해요. 자, 중력 모형을 적용하면은 우선 매장 면적에 뭐 한다? 비례. 매장 면적에 비례하고 거리에 제곱에 반비례한다. 자, 매장 면적에 비례하고 이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자, 우선 요걸 이용을 하는데, 자, 지금 거기에 X지역의 현재 주민이 4,000명인데 할인점 A, B, C 세 가지가 있죠. 자, 할인점 A를 방문합니다. 자, 여러분 이 X 지역에 몇 명이죠? 이 4,000명이 있는 이 지역에서 뭐를 방문하냐면은 A 할인점을 방문합니다. 자, 이 A 할인점의 매장 면적은 500제곱미터고 거리는 5km죠. 자, 여러분 뭐 B, C 세 할인점인데 이때 A 할인점을 방문해서 물건을 살 확률, 예? A 할인점을 방문해서 물건을 살 확률을 우리는 뭘로 표현한다? 시장 점유율. 자, 시장 점유율로 표현하면 분모는 전체죠. 분모는 전체에서 A가 얼마 차지하느냐. 그럼 전체는 각 할인점의 유인력의 합계인데 A 할인점의 유인력은 매장 면적 얼마죠? 500의 비례, 거리 5km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 자, B 할인점은 매장 면적 300의 비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 C 할인점 매장 면적 450의 비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 그 다 더해주면 전체 각 점포 유인력 합은 전체가 돼요. 전체에서 A 할인점 500의 5의 제곱이죠. 그럼 얼마죠? 위에는 얼마? 20이 되겠고 300을 100으로 나눠주면 3. 요거 15제곱 225거든요. 450을 225로 나눠주면 2. 그래서 우리는 25분의 20이 되니까 이거 5분의 3이다. 곱하기 100을 해주는 것은 퍼센티지로 가는 거. 몇 프로? 80%. 예. A 할인점을 방문해서 물건을 살 확률, 시장 점유율은 80%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A 할인점 나왔으니까 뭐죠? 이용 고객 수를 묻는 거죠. 이용 고객 수 얼마? 이용 고객 수는 X지역의 몇 명? 4,000명 중에, 근데 X지역의 주민은 박스 안에 보니까 모두 구매자이고 A, B, C 할인점에서만 구매한다고 가정하죠. 그래서 몇 프로가 이용한다? 80%니까 3,200명입니다. 여러분 요걸 구해야 뭐를 구할 수 있는 거야?
우리는 A 할인점의 뭐를? 매출액, 월 추정 매출액을 구할 수 있어요. 자, 월 추정 매출액을 몇 명 이용한다? 우리는 3,200명을 이용하지. 3,200명을 이용하는데 1인당 월 할인점 소비액은 얼마? 35만 원. 예? 예? 그래서 1인당 얼마냐? 한 명당 얼마냐? 35만 원. 요거 없어지면 35만 원에 3,200을 곱해주면 돼요. 그러면 11억 2천만 원. 2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그러니까 요거 몇 개 구하는데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거. 요거 하나, 요거 둘, 요거 몇 개? 세 개. 세 개를 구해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 시장 점유율, 이용고객수 요거 두 가지 구하는 걸 출제를 하다가 하나 더 첨가시켰어요. 그래서 허프 모형도 우리가 출제가 자주 하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네일리 아니면 허프 둘 중에 하나가 계산 문제라는 걸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로 갑니다. 자, 다음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레일리는 두 중심지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두 중심지 크기, 인구의 뭐다? 반비례가 아니라 비례.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바뀌었어요. 1번 정답. 여러분 본 시험에 이렇게 1번이 답이 나오면요. 다른 거 읽지 마세요. 읽다가 또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빨리 넘어가요. 그게 중요합니다. 2번 배번은 공업입지이론이죠. 운송비, 노동비, 직접 이익을 고려하여 비용이 뭐가 되는 점? 최소화되는 지점이 공장의 최적 입지다. 자, 알프레드 베버잖아요. 자, 베버 하면은 여러분이 나오는 게 최소 비용 1원. 최소 비용 1원. 비용이 뭐가 된다? 비용이 최소가 된다. 예. 비용이 최소가 된다. 그러니까 비용이 최소가 되는 지점에 우리 공장이 입지하는 것이 최적이다. 이런 얘기인데 이 배번은 공장 입지에 영향을 미치는 수송비 또는 운송비죠. 노동비는 뭐다? 우리는 인건비죠. 또 직접에 따른 뭐 이 세 가지 요인 중에서도 뭐를 가장 중시 여긴다? 배번은 수송비를 가장 중시한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서 요걸 묻는 거죠. 지금 2번은. 3번 컨버스는 경쟁 관계에 있는 두 소매 시장 간의 상권의 경계 지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소매 중력 모형을 우리가 수정했다. 그래서 레일리, 네일리의 소매 인력의 법칙을 뭐다? 수정을 한 게 누구 이론? 컨버스.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 컨버스 수정을 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이 수정했는데 매장 면적이죠. 우리가 A, 우리가 쇼핑 센터가 있고 여기 B 쇼핑 센터가 있으면은 두 쇼핑 센터, 두 소매 시설 간의 어떻게 상권의 경계는 어디냐? 어떻게 돼? 요게 상권의 뭐가? 경계, 분기점이 있겠지. 분기점. 그래서 두 쇼핑 센터의 매장 면적에 비례하고 이 분기점으로부터 이 거리 제곱에 뭐 한다? 반비례한다. 자, 그리고 네 번째, 허프는 소비자가 특정 점포를 이용할 확률은 세 가지 영향받아요. 어떻게? 소비자 거주지에서 A 할인점까지 거리, 이 거리, 그리고 A 할인점 이게 뭐 매장 면적, 그리고 경쟁, 아까 B, C가 썼죠. 경쟁 점포의 수, 세 가지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그게 4번 설명. 5번 크리스탈러는 재화와 서비스에 따라 중심지가 계층화되죠. 고차원 중심지, 저차원 중심지, 중차원 중심지.
계층화되어 서로 다른 크기의 도달 범위와 최소 요구치를 가진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이죠. 크리스탈의 중심지 이론은 이 재화의 도달거리, 이 재화의 도달거리와 무슨 관계? 최소 요구치 관계, 요 관계를 설명하는데, 여러분 고차원 중심지는 어떻게 돼? 중심지 기능이 먼 지역에까지 영향을 미치죠. 재화의 도달거리가 커요. 그런데 저차원 중심지는, 편의점은 중심지 기능이 가까운 지역에 영향을 미치니까 재화의 도달거리가 작아요. 중심지 크기에 따라 재화의 도달거리도 다르고 최소 요구치 범위도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5번 맞는지 모르죠. 자, 12번 문제로 갑니다. 각 도시의 산업별 고용자 수가 다음과 같을 때 X산업의 입지 개수가 1을 초과한다. 그럼 요거는 뭐를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냐? 그러면 입지 개수를 알아야겠죠. 입지 개수 LQ를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 자, 분모는 전국입니다. 자, 이 전국의 전체 산업 고용자 수에 대해서, 전국의 무슨 산업? X 산업의 고용자 수에 대해서. 자, 여러분 어떤 지역이죠? 우리가 도시로 나왔네요. Z도시. Z도시에서 Z도시 전체 산업의 고용자 수에 대해서 Z도시의 X산업 고용자 수를 보는 거죠. 이게 Z도시, 여기는 Z도시, 여기는 전국. 자, 이때 Z도시의 X산업이 전국의 동일 산업에 비해서 어느 정도 특화되었는가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걸 가지고 계산할 때는 전국 전체 표에서 전국 X산업, Z도시 전체, Z도시 X산업 표에서 숫자를 찾아서 들어오면 되는 거죠. 그래서 A 도시, B 도시, C 도시, D 도시 네 가지가 있어요. 자, LQ인데 LQ는 전국은 하나만 구하면 돼요. 왜? 전국 전체 표에 봅니다. 전국 맨 오른쪽 칸, 그리고 전체 합계가 전체입니다. 맨 밑에 만난 게 6,250이에요. 그리고 전국 맨 오른쪽 칸과 두 번째 칸 X가 만난 게 3,350. 요 값이 얼마 나왔느냐 이게. 요거는 다 뭐야? 똑같아. 그럼 분모는 다 똑같아. 그럼 계산할 필요 없어요. 요 분모 있죠? 요 분모는 다 요거예요. 요거니까 요거 계산한 게 다 분모 들어오면 돼요. 하나만 구하면 되고. 자, 분자만 봐야지. 분자는 A 도시 전체. 자, A 도시 두 번째 칸 보세요. A 도시 전체 얼마? 1000. 1000에서 X 산업 얼마다? 400. 0.4야. 0.4를 요걸로 나눠주면 돼요. 요거 3,350, 6,250 나면 얼마 나오죠? 요것을 요걸로 나눠버리면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0.746, 0.746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럼 요거는 1보다 작잖아요. 이런 식으로. 1보다 큰 걸 찾는 건데. 요거는 얼마? 요거는 세 번째 칸 B도시 전체 2000에서 얼마? X 1200. 10분의 6이야. 그렇죠? 네, 10분의 6. 요걸 또 나눠버리면 되죠.
그럼 요것은 계산했더니 얼마? 1보다 크다. 이런 얘기. 값을 계산했더니 그럼 이번은 네 번째 보세요. D도시 2100에 얼마? 1100. 그럼 또 요거 계산하면 요것도 1보다 크다. 이런 나오고. 네 번째는 아니지. C 요게 2100에 1100이고 C도시는 1150에서 600, 1150에서 650. 요걸 계산하면 요건 1보다 작다. 그래서 1보다 큰 도시 구하는 건 요거 두 개. 그래서 계산하는 것은 표를 보고 수식을 알면 빨리 들어오는데 요령은 분모는 4개 다 똑같으니까 하나만 계산해 보면 돼요. 요 숫자 얼마 나오죠? 나누면 전체 계산기. 그리고 요 분자만 빨리 계산해서 분모로 나눠주면 돼요. 참 요것도 계산하는 것도 요령이에요. 요령. 그래서 LQ는 반드시 이렇게 표가 주어지고 계산하는 문제를 출제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B, C 3번이 정답입니다. 자, 여러분 13번 문제 보시면은 다음에 관로 안에 들어갈 이론 및 법칙으로 옳게 연결된 건데, 자, 기억 보면 두 개 도시의 상거래 흡인력은 두 도시의 인구에 비례하고 두 도시의 분기점으로부터의 거리 제곱에 판별한다. 중력 모형인데 레일리의 소매 인력의 법칙, 도시 단위를 기준으로 한 레일리의 소매 인력의 법칙이 나옵니다. 니은 도시 내부 기능이 나오죠. 자, 우리는 1925년에 처음으로 나타난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이죠.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은 이 미국 시카고라는 하나의 도시를 대상으로 하는데, 도시의 핵심이 중심 업무지구 CBD, 이게 핵심입니다. 이 핵심에 적응하지 못해서 밀려나죠. 이 거주지가 도시 핵심에서 분화돼서 두 번째가 퇴폐, 슬럼지구를 형성하는 뭐다? 점이지대. 세 번째는 우리는 저소득 주택지역. 네? 네 번째는 중상층 이상이 거주하는 고소득 주택지역. 다섯 번째는 교외에 통근자들이 거주하는 지역이죠. 우리는 바로 통근자 지역. 이렇게 5개의 지구로 분화되죠. 그래서 도시의 공간 구조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몇 개? 우리는 거주지가 분화되잖아요. 도시의 공간 구조가 5개의 지구로 분화되면서 형성되는데, 그게 무슨 형상을 따라서? 우리는 이 거주지 분화 형상을 따라서 이쪽으로 들어오는 걸 뭐라고 해요? 침입하면 그 지역 원주민과 뭐를 해야 된다? 경쟁을 벌이고 다른 지역으로 변화하는 천이, 침입, 경쟁, 천이 등의 과정으로 설명하면서 도시 공간 구조가 형성되는 것을 거주지 분화 형상을 가지고 설명한다. 요거 버제스 이론. 두 번째는 뭐다? 중심 업무지구, 점이지대, 주거지역 등으로 분화를 한다. 이것은 누구의 형상?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 세 번째, 도시 공간 구조가 뭐를 따라서? 교통망을 따라서 간다. 이것은 호이트. 교통망이 나오면 호이트의 선형 이론. 이렇게 도시의 핵심은 하나인데 교통의 축, 교통망을 따라서 도심에서 방사되는데 그 모양이 이렇게 무슨 모양을 띠고 있다? 부채꼴 모양. 그래서 항상 교통망이 나와요. 이 교통망을 따라서 도시가 발달하는데 그 모양이 무슨 모양을 띠고 있다? 선형, 부채꼴 모양을 띠고 있다. 부채꼴 모양이 나오면은 호이트 이론입니다. 그래서 교통망을 따라 확장이 되어 부채꼴 모양으로 성장하고 교통축, 교통의 축의 접근성이 토지 가격에 영향을 주며 형성된다. 고속교통망 축 가까이는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집가가 비싸죠.
자, 도시 공간 구조는 하나의 중심이 아니라 몇 개의 분리된 중심이 점진적으로 성장되면서 전체적인 도시가 형성되는 것은 1945년에 나타난 누구? 해리스 울만의 연구에서 나타난 다핵심, 작년 시험에 다핵심 이론이 또 출제를 했습니다. 핵심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도심의 기능이 분화되면서 도심과 부도심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어볼 때 메트로폴리스란 말 들어보셨어요? 메트로폴리스, 메갈로폴리스. 여러분, 우리 인구 한 1000만 정도 되면요, 메갈로폴리스인데, 이 폴리스란 말은 그리스에서 나온 옛날 도시국가에서 나온 용어예요. 기원전에 나온 용어예요. 그 폴리스, 그때 도시국가, 도시 권력이 폴리스, 그것을 따서 지금 도시의 치안을 하는 경찰이 폴리스야. 그래서 벌써 오래전에 나온 용어인데, 그것이 이제 도시가 형성되는데 어떤 도시가 형성되느냐. 그래서 인구 한 100만 정도 되면 메트로폴리스, 1000만 정도 메갈로폴리스, 이런 식으로 도시가 크게 형성되는 겁니다. 자, 5번 정답인데 여러분 개념 계속 출제하고 있습니다. 도시 공간 구조 이론 작년 상당히 쉽게 나왔습니다. 자, 14번 문제로 갑니다. 도시 공간 구조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도시 공간 구조의 변화를 야기하는 요인은 교통의 발달이지 소득 증가와는 관계없다. 여러분, 소득 증가, 교통의 발달 둘 다 관련이 있어. 여러분, 교통이 발달되면 주거지가 외곽으로 이전하고요. 또 소득이 증가해도 주거지가 외곽으로 이전합니다. 환경이 좋은 외곽으로 가죠. 자, 버제스는 도시의 성장과 분화가 주요 교통망에 따라 확대. 여러분, 교통망이 나오면은 호이트. 2번 틀린 질문. 3번 도시의 공간 구조 형성을 아까 뭐죠? 도시의 공간 구조 형성을 거주지가 분화되는 형상인 친위, 경쟁, 천위 등의 과정으로 우리 나타난다고 본 이론은 요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 자, 동심원 이론에 의하면 점이지대는 고급 주택 지구나 도심으로부터 원거리에 입주한다. 예? 고급 주택 지구보다 도심으로부터 더 원거리가 아니라 어떻게 돼요? 고급 주택 지역보다 어떻게 돼요? 앞이죠? 예, 안에 위치해요. 틀린 질문. 다 핵심 이론의 핵심 요소에는 뭐가 있다? 공업, 소매, 고급 주택 등이 있으며 도시 성장에 맞춰서 핵심의 수도 뭐한다? 증가하고 특화될 수 있죠. 다핵심 이론의 내용입니다. 5번 정답. 자, 15번. 다음 내용을 모두 만족시키는 도시 공간 구조인데 유수한 도시 활동은 직접 한 곳에 모이는 거에 직접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 때문에 집중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걸 뭐라고 해요? 여러분, 다해 발생시키는 요인 중에서 4가지 중에서 뭐다? 같은 업종, 동종의 활동은 같은 업종의 활동이 직접 함으로써 상호 뭐를? 이익을 추가하죠. 직접 뭐를? 지향성. 요 지문이에요, 지금. 두 번째, 서로 다른 도시 활동 중에는 직접에 따르는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활동은 상호 분리되는 경향이 있다. 서로 다른 이종, 서로 다른 업종의 활동은 같은 도시 내에 입지하면은 직접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니까 이때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입지죠. 같은 도시 내에 입지하면 안 된다. 양립하면 안 돼. 비양립성. 두 번째는 요거. 세 번째, 도시 활동 중에는 교통이나 입지 측면에서 특별한 편익을 필요로 하는 기능이 있다. 여러분, 특정 위치나 특수한 시설을 요구함으로써 다액이 형성되죠. 그거 또 여기 발생 요인이고.
자, 해리스 울만이 주장했다. 누구 이론? 다핵심. 해리스 울만 나오면 바로 뭐 다핵심 가야지. 예, 작년 출제된 문제. 야, 너무 쉬웠습니다. 이름만 알아도 바로. 자, 16번. 다음의 내용을 모두 설명하는 지대는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독점적 지위 때문에 받는 수입이므로 최열등지를 한계지라고 하죠. 한계지에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비옥도나 생산력에 관계없이 발생하고 토지의 사유화로 인해서 발생한다. 누구 이론이냐 하면 마르크스. 자, 칼. 마르크스인데 이 마르크스 또는 막스의 절대 지대에서 이 마르크스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토지가 뭐가 됐다? 사유화가 됐다. 예? 그렇기 때문에 토지의 비옥도의 차이에 따르는 생산력의 차이와는 무관하게 토지는 사유화가 됐기 때문에 토지 소유 자체, 예? 이 토지 소유 자체가 우리는 지대를 발생시키는 원인이다. 지대를 발생시키는 원인은 토지 소유 자체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는 단지 토지를 소유한다는 그 자체로 인해서 지대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는 최열등지인 한계지 또는 한계지 밖에서도 토지 소유자가 요구하면 지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지대가 뭔다? 발생한다. 이 지문 상당히 중요한 지문. 마르크스 이론입니다. 5번 정답. 이런 것도 쉬운 문제죠. 이런 형태는. 자, 17번. 도시 공간 구조 이론 및 지대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해리스 울만의 다핵 이론에서는 상호 편익 이익을 가져다주는 활동은 요거 얘기하죠. 지금 1번은 요거 나오는 거죠. 요즘은 집적 지향성이 나왔어요. 다핵 입지 발생 요인 중 하나로 본다. 맞고요. 알론소의 입찰 지대곡선은 여러 개의 지대곡선 중 가장 높은의 동그라미 높은 부분을 연결한 포락선이다. 자, 윌리엄 알론소의 입찰 지대에서 작년에도 나왔죠. 작년에 뭐가 나왔어요? 입찰 지대 개념을 물었죠. 뭐 작년에는. 자, 도심에서 거리가 멀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지대입니다. 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여기 A라는 산업에 지대를 지불할 용의가 있는 곡선. 요거는 B 산업에 지대를 지불할 용의가 있는 곡선. 요거는 C 산업인데 이 도심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토지 소유자는 이용자에게 토지를 빌려주는데 내한테 돈 많이 주겠다는 사람에게 토지를 빌려줘요. 그러면 어디서? 도심에서 거리 먼데 어디가 많이 줍니까? 여기까지는 A 산업이 많이 주니까 A 산업에 토지 빌려줍니다. 여기서부터 누구에게? B 산업. 여기서는 뭐? C 산업. 이렇게 가장 높은, 도심에서 멀어서 가장 높은 이 지대, 가장 높은 이 지대 부분을 연결한 이 포락선, 밑에서부터 이렇게 앉는다. 밑에서 이렇게 앉는 포락선이라고. 이것을 이 빨간 선을 뭐라고 하죠? 입찰 지대 곡선이에요. 입찰 지대 곡선. 그래서 입찰 지대 곡선의 2번은 개념인데 이제 오른쪽 밑을 향하고 원점, 도시민이 원점에 대해서 뭐다? 볼록한 형태가 된다. 자, 2번 개념 맞는 지문이고 3번
헤이그는 마찰 비용이죠. 헤이그. 자, 헤이그에 있어서의 마찰 비용 이론입니다. 자, 헤이그는 이 마찰 비용으로서 뭐를 한다? 교통비와 뭐의 합? 지대의 합이죠. 도심에서 멀어질수록 지대는 어떻게 돼요? 하락을 하고 교통비는 증가하죠. 이 교통비 지대의 관계를 나타낸 거죠. 니카도의 차액 지대설에서는 지대 발생 원인을 농업용 토지의 비옥도에 따르는 농작물 수확량의 차이로 우리는 농작물 수확량의 차이로 파악한다. 맞는 지문이죠. 자, 데이비드 니카도의 차액 지대에서는 농업용 토지의 뭐의 차이? 비옥도. 비옥도가 높은 토지냐 비옥도가 낮은 토지냐 생산량의 차이지. 이 농업용 토지의 생산량을 뭐라고 했죠? 단위 면적당 농작물의 수확량을 생산성은 농업용 토지의 단위 면적당 수확량인데 이 생산성이 뭐가 발생해요? 차이가 발생하고 이 차이가 이 지대의 차이를 가져다 준다. 지대의 차이를 가져다 준다. 자, 시험에 자주 내죠. 자, 또 작년에 또 출제했죠. 뭐 출제했어요? 알프레드 마샬. 이것도 작년에 또 출제한 용어죠. 알프레드 마샬의 뭐죠? 준지대. 자, 이 준지대는요, 누구? 고전학파의 대표적인 학자가 니카도인데, 니카도의 지대 이론을 뭔다? 확대했다. 지대의 개념, 고전학파의 지대의 개념을 보다 확대해서, 준이 들어가잖아요. 준부동산이 있듯이 지대를 확대해서 나온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지대를 확대했는데 토지는 위치가 고정됐죠. 토지 빌려서 이용한 대가가 지대인데 확대했어요. 토지만 아니라 확대했어요. 그래서 토지 이외에 고정된 생산 요소. 자, 토지 이외에 고정된 생산 요소. 대표적으로 기구 등인데 고정된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 네, 기계인데 문제는 단기다. 단기적으로 토지 이외에 고정된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 기계 기구는 장기로 가면 생산 설비는 확대, 축소할 수 있게 변해요. 고정 안 돼요. 단기만 성립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토지의 성격을 가지는 기계 기구 등의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를 파레토가 아니라 뭐다? 준지대. 파레토 지대가 아니라 준지대. 일시적입니다. 영구적이 아니라 일시적. 영구적이 아니라는 걸 주의해 두시고, 파레토 지대는 경제지대. 수요, 공급이 주어지면은 나는 어디 받겠다. 예? 시장에서 균형 가격을 받아야 되는데 이만큼 생산 요소를 공급하면 나는 최소 이만큼 받아야 되는데 시장의 균형 가격을 받으니까 이만큼의 불로소득을 얻고 있어요. 그럼 이만큼 생산 요소를 공급하면 나는 최소 공급 곡선과 만나는 점에서 받아야 되는데 또 시장의 균형 가격만큼 받으니까 이만큼의 불로소득을 얻고 있죠. 이 점들을 쭉 연결하면은 요거죠. 이게 바로 뭐죠? 우리는 불로소득이 경제지대인데 이 경제지대를 이탈리아 경제학자 파레토란 이름을 따라서 파레토 지대. 작년 시험은 전용 수입이 용어가 나왔어요. 전용 수입. 자, 5번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8번 문제로 갑니다. 지대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차액지대는 토지의 위치를 중요시하고 비옥도와는 무관하다. 여기 틀렸죠. 리카도는 위치를 경시했어요. 리카도는 토지의 위치 문제를 뭐다? 경시. 위치를 경시했어요. 중시한 것이야. 네? 경시를 했다. 여러분, 비옥도가 동일하면은 생산성도 같고 지대도 같아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지대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걸 설명 못하는 것은 위치를 경시했기 때문에 그렇다. 비옥도 무관한 것이 아니라 비옥도 중요하죠. 리카도는 비옥도 자체가 아닌 비옥도 차이만 중점을 두는 또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1번 틀린 지문이고 2번 준지대는 토지 사용에 있어서 지대의 성질에 준한다 들어갔으니까 준하는 잉여도 요까지는 잘 맞아 들어가는데 영구적이 아니야. 일시적이지. 단기에 성립하니까 일시적. 영구적이 아니라 일시적. 2번도 틀린 지문. 3번 절대지를 마르크스입니다. 토지의 생산성과 관계 있다 없다? 없지. 비옥도의 차이는 생산성 차이는 무관하다. 생산성과 아무런 관계없어. 토지가 개인에 의해 배타적으로 소유되죠. 왜? 토지 소유 자체니까 개인에 의해서 배타적으로 소유되는 것으로부터 발생한다. 지대의 발생 원인은 토지 소유 자체니까 맞는 지문이죠. 3번 정답. 3번은 요 지문을 말을 좀 바꿔놓은 거예요. 지금. 4번 어떤 생산 요소가 다른 용도로 전용되지 않고 현재 용도에 그대로 사용되도록 지급하는 최소한의 지급액, 이걸 전용 수입이죠. 자, 여러분 이 정도 공급하면 난 최소 이만큼은 받아야 되겠다. 이 정도 공급하면 난 이만큼 받아야겠다. 요 밑에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현재 생산 요소가 현재 용도로 이용하고 다른 용도로 옮겨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 이 최소한의 금액을 뭐라고? 전용 수입이죠. 전용 수입. 전용 수입은 이 생산 요소의 기회비용 개념입니다. 그래서 4번은 전용 수입, 경제지대가 아니라 전용 수입의 개념. 5번 토지 소유자의 노력이나 희생이 없이 사회 전체의 노력에 의해서 창출되는 지대가 입찰지대다 하면 안 되죠. 입찰지대는 뭐죠? 단위 면적 1제곱미터입니다. 단위 면적 토지에 대해서 토지 이용하는 사람이 기꺼이 지불할 용의가 있는 가장 높은 최대의 금액이야. 가장 높은 최대의 금액이 입찰지대로서 초과 이윤이 0이 되는 수준의 지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이 정답. 입찰질의 개념이 아닌 뭐 이상한 지문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자, 19번. 지대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자, 리카도는 지대 발생 원인을 비옥한 토지의 뭐죠? 희소성과 수학 체감의 형상으로 설명하고 토지의 질적 차이에서 오는 임대료 차이로 설명한다. 여러분, 요 비옥도의 차이를 뭐죠? 양적인 차이가 아니죠. 비옥도는 토지가 질적인 측면에서 가지는 차이예요. 그리고 요거에 따라 지대, 임대료의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1번, 질적인 차이가 비옥도의 차이입니다. 맞는 지문인데 어떻게 돼요? 지대, 리카도는 지대 발생에 있어서의 원인은 우리가 비옥한 토지, 비옥한 토지가 한정되어 있다. 자, 비옥한 토지가
뭐 무한히 존재하는 것이 한정되어 있다는 뭐죠? 희속성과. 또 여러분 농업용 토지인데 여기서 노동력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계속 투입하면 생산량은 늘어나요. 근데 어느 단계를 지나 농업용 토지는 한정되어 있으니까 어느 단계를 지나면요 사람을 더 투입을 하면은 총 생산량은 증가하지만 그 증가분은 점점 줄어드는 형상이 나타나요. 이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수학 체감의 법칙이 나타나요. 수학 체감의 법칙 작용하죠.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인 지대를 발생시키는 원인이다. 기억, 맞는 지문. 니은, 마샬은 일시적 미추, 영구적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토지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생산 요소 뭐죠? 기계, 기구 등에 귀속되는 소득을 준지례로 설명하고 단기에 동그라미, 장기 아니에요. 단기에만 성립합니다. 공급량이 일정한 생산 요소에 지급되는 소득이다. 맞는 질문. 준지례 개념입니다. 세 번째, 튀내는 한계지 생산비와 우등지의 생산비 차이를 절대지로 봤다. 틀렸는데, 자 여러분 니카도는 토지의 비옥도가 높은 토지를 뭐죠? 우등지의 생산성. 그럼 토지의 비옥도가 낮은 토지를 뭐라고 하죠? 열등지. 열등지 중에 열등지, 최열등지인데 최열등지를 우리는 뭐라고 하죠? 한계지인데 토지의 생산성이 가장 낮은 토지야. 토지의 이 생산성이 가장 낮아요. 가장 낮은 토지인데 이걸 기준, 토지의 생산성이 가장 낮은 토지, 이걸 기준해서 이보다 더 높은 비옥도를 가진 우등지의 생산성에 대한 대가를 지대로 지불한다. 여러분 생산성이 가장 낮다. 이게 3이다. 여기 10에서 3 뺀 7을 준다는 얘기예요. 요 생산성의 이 차이를 뭐라고 한다? 지대. 그래서 차액 빼줬잖아요. 차액 지대. 그래서 틀린 지문. 뭐 튀닌이 아니고 우등지의 생산성과 최열등지 한계지 생산성의 이만큼 차액 지대로 지불하는 이론. 누구 이론? 리카도 이론. 네 번째, 마르크스인데 도시로부터 거리에 따라 농작물의 재배 형태가 달라지죠. 몇 가지? 6가지 형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수송비 차이가 지대의 차이를 가져온다고 설명한 학자가 누구냐? 튀네. 맨 마지막은 튀네네 이론. 튀네네. 위치 지대에서. 튀네는 뭐에서? 고립국 이론에서 시장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6가지 형태의 작물이 재배된다고 보고 6가지 형태의 뭐가 나온다? 동심원 지대 모형이 나와요. 그래서 뭐에 따라서 한계지로부터 시장에 가까울수록 어떻게 이래요? 농업용 토지의 거리의 차이에 따르는 농업용 토지의 거리의 차이에 따르는 이 수송비의 차이가 뭐를 가져온다? 지대의 차이를 가져온다고 설명한 학자가 요거는 누구? 튀네. 여러분 19번 이런 문제는 좀 어려워요. 박스로 내는 거. 이거는 어렵고 18번도 작년에 출제된데 좀 약간 어렵게 좀 낸 것 같아요. 그래서 28, 9에는 좀 문제 수준이 좀 어려웠고요. 27에는 쉬웠고. 올해 30회 시험도 이 지대 이론이 이런 19번 이런 형태로 출제되지 않을까 예측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박스로 하면 어려운데 여러분 우리 개론이든 민법이든 이제 2차 과목도 있는데 이 박스가 나오면 약간 생각을 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간 한정된 시간에 풀어야 되니까 이 시간이 좀 걸려요. 박스 문제. 그래서 개론은 박스 문제가 한 5개에서 17개가 나옵니다. 시험에 본 시험에.
풀다 보면 모르죠? 나중에 풀다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시간 내에 풀어야 되잖아요. 시간 내. 그래서 이제 시간 내에 푸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집에서요 모의고사 같은 거 연습을 하실 때 집에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전화 받고 뭐 이렇게 풀면 이거 실력이 아니에요. 다 풀려 생각하면서 시간 내에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모의고사 여러분 우리 5월달 이제 이번 모의고사 치죠. 그 점수 신경 쓰지 말고 와서 1번부터 40분까지 읽는데 시간 딱 재고 몇 분 걸리는 그것부터 연습하세요. 가면 문제 다 못 읽어요. 본 시험 가면은 읽을 시간이 안 돼. 연습을 해야 돼. 예? 여러분이 옛날에 우리 출제위원장 하신 분이 있거든요. 그분이 선정 딱 들어가면 오타도 잡아야 되니까 선정 딱 해서 출제위원장이 이제 민법을 읽어보는 거야. 읽어보면서 답이 오타가 있는지 글자 오타인지 보면서 1번부터 40번까지 읽는데 뭐 아나운서 속도겠지. 이렇게 읽는데 40분 걸려요. 그분이. 예? 그럼 여러분 생각하고 답 옮기고 하려면 이거 몇 분 걸리겠어? 아니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읽는데 40분 걸리면 여러분은 시간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민법은 문제 푸는데 거의 60분 걸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60분 기본 걸려요. 40문제 푸는데 그럼 개론은 몇 분 풀어야 돼? 30분에 풀어야 돼. 그럼 개론은 40문제를 개론은 30분에 풀어야 돼. 예? 예? 그래서 여러분 개론 문제를 공부할 때 어떻게 돼요? 예? 예? 과감히 포기할 건 딱 포기를 해버려야 돼. 그러면 합격 빨라져요. 그래서 늘 우리 얘기할 때 나중에 그 이제 번호 붙여주는 것 중에 이제 40개가 나오면은 그 40개 중에 예? 예? 딱 30개만 공부하든지 10개는 과감히 포기. 여러분 이제 번호 오늘 뭐 몇 번까지 갔어요? 9번까지 갔잖아요. 이제 번호 갈 거 아니에요. 계속 가다 보면은 아 요거는 맞출 수 있겠다. 요거는 내가 시간 걸려서 요건 도저히 못 맞추겠다. 못 맞추는 거 딱딱 그거지. 이제 여러분 4월달 가면 40개 나올 거 아니야. 생각 좀 해. 하루 잡아서 무엇을 포기할 건가. 포기 빠를수록 합격합니다. 근데 포기한 거 보면 안 돼요. 예? 포기하고 왜 봅니까? 그거 어떻게 돼요? 10개 포기했다. 10개 4번 다 찍으면 3개는 맞을 텐데. 안 풀고 3개는 맞으면 되지 뭐. 근데 꼭 지그재그로 해서 떨어집니다. 번호. 그러니까 여러분이 개론은 30분 내 푼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신 있는 부분은 다 맞출 생각을 하고 어떻게 돼요? 좀 불안한 게 있죠. 계산 문제라든지 뭐 요거 봐도 복잡한 거 이런 건 틀리겠다 이렇게 가볍게 마음 먹으세요. 그게 가장 좋습니다. 스트레스 안 받고 남은 공부하라 나는 안 하겠다. 그렇게 하면 되지. 여러분 2차까지 공부하려면요. 여러분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그래서 하여튼 개론 민법 합쳐서 5월 달에 모의고사 60점 나오면 본시험 가면 7, 80점 나와요. 그러니까 5월, 6월에 모의고사 한 개론 민법 합쳐서 60점 나오면 거의 합격이야. 뭐 볼 거 없어. 보면 알아요. 5월, 6월 가면 딱 보면 저분은 합격, 저분은 불합격 딱 보여요. 뭐만 보는지 알아요? 공부하는 스타일만 보면 알아요. 아, 요거는 공부할 거 공부하는구나. 시험에 안 날 거 공부하는 사람이 있어. 그럼 아, 이건 떨어졌겠구나. 질문할 때 신경 써서 질문하셔야 돼. 자, 잠시 쉬고 정책론 가겠습니다.